새벽 5시 항구에서 들려오는 어선들의 시동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이혜진입니다. 35살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3년째 혼자서 12살 아들 준호와 시아버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도 항구는 분주했습니다. 어부들이 하루벌이를 위해 바다로 나가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들려왔죠. 엄마, 일어났어요? 준호가 잠든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아빠를 잃은 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불안해했습니다. 응, 준호야. 아침 준비할게.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남편 현우가 바다에서 실종된 후 우리 가족의 생계는 제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지만 겨울철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아르바이트로 연명해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허리를 유지하고 계셨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분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어요. 혜진아, 오늘도 수고한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지만 현우가 없어진 후로는 더욱 말이 없어지셨어요.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3년 전 폭풍이 치던 날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해경에서 사흘간 수색했지만 배도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는 빈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준호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빠를 닮은 까만 눈동자가 예전만큼 밝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오늘 늦어도 괜찮아? 엄마가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해서. 오늘은 예약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다는 사업가 한 분이었습니다. 성함은 김정호라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오후 2시쯤 까만색 승용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 체격, 걸음걸이까지. 뒤에서 보는 모습이 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전혀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정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현우와는 전혀 달랐죠.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닷가가 보이는 2층 방으로 안내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손님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짐도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관광객 치고는 너무 긴장해 보였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밖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 같았는데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찾고 있다. 위험하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호라는 손님이 새벽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창문에서 보게 되었어요. 달빛 아래서 본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현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손의 움직임까지도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현우는 3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됐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김정우가 외출한 사이 청소를 하러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현우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시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시계는 현우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거든요. 뒷면에는 현우에게 아버지가라고 새겨져 있었죠. 시계를 들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김정우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김정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혜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3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로요. 현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김정우가 천천히 가짜 수염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안경도 벗었어요. 그 아래 숨겨진 얼굴은 현우. 비명을 지르듯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현우가 급히 다가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설명할게. 모든 걸 설명할게.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왜 3년 동안 죽은 척했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슬픔과 기쁨,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현우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아, 내가 죽어야만 너와 준호, 아버지가 안전할 수 있었어. 그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위험? 현우가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살폈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앉아서 들어. 긴 이야기야. 현우는 3년 전 어느 날 밤 바다에서 이상한 배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 배는 불법으로 무언가를 바다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화학물질이 든 드럼통들이었어. 현우가 몰래 사진을 찍어 환경청에 제보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현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배를 미행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어. 그날 밤 현우는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이웃집게가 짖어서 그들이 도망갔지만 현우는 직감했답니다.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처럼 꾸며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현우는 그날 밤 배를 바다 깊은 곳으로 몰고 가서 일부러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구명보트로 멀리 떨어진 섬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부산에서 가명으로 살았어. 그리고 그들을 조사했지. 누가 바다를 오염시키는지, 누가 그 뒤에 있는지. 현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드디어 찾아냈어. 태양화학이라는 회사야. 그들이 불법으로 화학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었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현우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3년간의 고통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태양화학의 사장 이정민이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순간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현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준우야?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현우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검은 차 2대가 앞에 서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현우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지금 당장. 준호는 어떻게 해? 준호는 학교에 있을 거야. 안전해. 현우가 급하게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저를 이끌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옆방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깥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혜진 씨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현우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김정우 씨도 계실 텐데. 발소리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현우가 급하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담장으로 내려가자.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현우가 먼저 내려가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 그들의 목표는 나야. 준호에게는 손대지 않을 거야. 산속 작은 폐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현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내 친구 중에 기자가 있어. 그에게 모든 증거를 넘겨야 해. 그가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가 나야? 응, 살아있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전화를 끊고 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혜진아,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줘. 3년도 참았는데 조금 더야 뭐. 쓴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현우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내의 작은 모텔에서 숨어 있었어요. 현우의 기자, 친구가 증거를 받아가고 다음날 아침 신문에 태양화학의 불법 폐기물 투기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칠 후 이정민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현우가 3년간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민박집으로 돌아갔을 때 준호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때 현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준호가 아빠를 보자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준호야. 현우가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아줬어요.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아들을 보시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들아, 정말 네가 맞냐? 네,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현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셨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셨어요. 고생 많았구나, 아들아. 일주일 후 현우는 자신의 죽음을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로 했답니다. 태양화학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며 물었어요. 너와 준호,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게 내가 3년간 바란 전부야.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던 그 바다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어. 내가 더 그리웠어. 매일 밤 꿈에서 너희를 봤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민박집을 열었어요. 바다 너머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요. 현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다 너머에서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뜻이야.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현우는 그들에게 바다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준호는 이제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니며 바다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 희망을 해양환경학자로 바꿨답니다. 아빠처럼 바다를 지키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후 한결 밝아지셨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올리신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사라져요? 현우가 아들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절대로. 이제는 함께 해결할 거야. 가족이 뭔데 혼자 감당하려 해? 저도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이제는 함께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3년간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화학 사건 이후 이 바다는 더욱 깨끗해졌어요. 물고기들도 예전보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바다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거예요. 당신 덕분이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약속을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큰 희생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